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회 미래세대 포럼 청년과학기술인과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역할과 함께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과학계의 역할과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600여 개 기관과 총 55만여 명으로 구성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참여와 권익 신장, 국가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과학기술계 대표 단체인데요.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오늘 세 번째 미래세대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2회 청년의 날을 앞두고 과학기술정통부 장관님과 청년과학기술인이 함께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평소 과학도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임혜숙 장관님께서 우리나라 과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더욱 뜻깊은 포럼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한 분들께서도 온라인 생중계에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90분 동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행사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화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님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입니다. 9월 18일 청년의 날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 과학기술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 개최에 협조해 주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과 미래세대위원회 김원준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기꺼이 참석해 주신 청년 과학기술인들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은 가장 빛나는 세대입니다. 누구보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한번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들의 앞에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놓여 있습니다. 청년 과학기술인은 대학생, 대학원생 때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박사후 연구원, 신진 연구자 때는 융화력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으로 두각을 드러냅니다. 오늘날 이들은 반도체, 바이오, 우주, 신소재, 인공지능까지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의 주역으로 당당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오로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연구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인건비의 최저 기준을 제시하여 학생연구원이 경제적 걱정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학생연구원의 경우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실 안전법, 산업재해 보상보호법 등을 개정하여 학생연구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하여 연구실 사고 피해 보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초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하여 부처별로 달랐던 규정과 시스템을 통합하고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청년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매년 이공계 대학생 8,5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도록 했으며 박사후 연구원에게는 세종과학 펠로우십과 혁신선도 고급 인재 허브 지원 사업, 키우리 사업,
통해 연구비 걱정 없이 창의적 연구를 수행하고 산학 협력을 통해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청년 과학기술인에게는 변화를 체감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노력하면 된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과학기술계가 청년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오는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입니다.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사회의 약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꾸준히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책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고 창의적, 도전적 연구 주제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신진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청년과학기술인 협의체를 과총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청년과학기술인 지원책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산재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연구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보험상 치료비를 대폭 상향하고 불필요한 서류와 불합리한 규정을 더욱 간소화하여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학업과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에 최적화된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박사후 연구원을 마친 신진 연구자가 기초 연구뿐 아니라 난제 및 융합 연구에도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이공계 대학의 교육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여 청년 과학기술인이 첨단 분야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부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소재, 부품, 장비, 수습, 탄소 중립 요구와 우주시대 개막까지 지금 우리나라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우리의 대처에 따라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과학기술이라는 이 도전을 넘어설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주역은 바로 청년 과학기술인입니다. 청년 과학기술인이 마음껏 꿈과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는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준비에 힘써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님의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핵심 기술과 인재 확보 등 장관님께서 이 과학기술을 리드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우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포럼을 기획하고 준비해 주신 김원준 미래세대위원장님, 그리고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가해 주시는 모든 청년 과학기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6일에 제1회 미래세대 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에 2회를 개최했는데요. 두 번을 거쳐서 오늘 세 번째 미래세대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포럼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총은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라 청년 과학기술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포럼은 지난 두 번의 포럼보다 더욱 중요하고 실질적인 소통의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시는 임혜숙 장관님께서 직접 청년 과학기술인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거기서 제시되는 문제점과 제안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 때문입니다. 특히 장관님께서는 대학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더욱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포럼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과기정통부 강상욱 국장님,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김원준 위원장님, 박배호 교수님, 그리고 장관과의 대화에 참여해 주시는 김경학
맹윤호, 이준영, 최지훈, 김수지 청년과학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과총에서는 청년과학기술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청년과학기술인 협의체 구성 등을 준비하고 계속적으로 청년과학기술인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서 제안하고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논의로 함께 열어가는 청년과학자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미래와 창의적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많은 성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진행 순서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두 분 교수님의 기조 발제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기조 발제 후에는 청년 과학기술인과 장관님이 함께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분의 청년 과학기술인들께서도 모두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두 분 교수님의 기조 발제가 끝난 뒤 단상으로 모시고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과총 미래세대 위원장이시며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이신 김원중 교수님께서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미래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포문 열어주시겠습니다. 모두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과총 미래세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카이스트 김원중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과총 제3회 미래세대 포럼에 임혜숙 장관님을 모시고 청년과학기술인들과 소통의 장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과학기술인들과 또 우리 과기정통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우리 청년과학기술인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미래세대 포럼은 우선 청년과학기술인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창의적인 연구를 하고 이러한 기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청년과학기술인들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청년과학기술인들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포함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IMD 과학기술 경쟁력의 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는 우리 한국이 거의 10위 안에서 특히 5위 안에 최근에 들어가고 있고 그 기술 분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 국가 경쟁력은 20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는 그 과학기술에 대한 사실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지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몇 가지 좀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전에 다른 부분들은 총 연구개발 투자라든지 GDP 대비 총 연구개발 투자 비중,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과 같은 정량적인 지수들은 상당히 높은 이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몇 가지 지수가 29위, 30위에서 60개국 중에서 약 중위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지수가 노벨상 지수, 그다음에 인구 100만 명당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지수입니다. 이 노벨상이라는 부분이 그 자체의 상을 받는 거에 물론 의미도 있겠지만 이 노벨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연구가 얼마나 첫 발견이고 첫 발명인지, 얼마나 새로운 분야를 개척을 했는지, 그리고 그 발견과 발명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임팩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입니다. 이 노벨상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 상 자체가 아니라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성적인 관점에서의 과학기술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한국의 어떤 약점이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그럼 왜 이런 결과가 있었는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고, 특히 노벨상을 받은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노벨상 위원회에서 한국을 방문해서 다양한 얘기를 이미 여러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실패를 개의치 않고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펀딩 제도라든지,
지금껏 누구도 하지 않았던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기초과학에 대한 충분한 투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한 부분이 바로 젊은 과학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아까 보신 것처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젊은 과학자들에 대해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 연구 이 정성적인 관점에서 연구 역량과 창의적인 이 과학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가는가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1, 2회 저희 미래세대 포럼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많은 이 연구자들의 가장 중요한 업적들은 여기 뭐 노벨상을 수상자를 포함해서 뭐 아인슈타인이나 어떤 존 내시나 이 하이젠버그 교수님 같이 이러한 저희가 아는 아주 임팩트 있는 사회적인 중요한 연구들은 대개는 20대 늦어도 30대에서 했던 연구들이 이러한 연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파란 부분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한국과 한국의 어떤 과학기술계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초점을 맞았던 그 연구자들의 연구의 어떤 이 생애 주기 중에 후반부였던 것 같습니다. 즉 40대, 50대를 중심으로. 그러나 여기 보시는 그래프처럼 노벨상을 받은 그 연구 성과들은 대개는 20대, 30대에 나오고 우리 사회가 20대, 30대에 대한 어떤 이 저희들의 개념과 또한 이 청년 과학자들에 대한 어떤 인식 부분들이 사실은 한동안 그동안 사실은 많이 얘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간과했던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과 우리 과학기술계가 얼마나 이러한 청년 과학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식을 하고 지원을 하느냐가 앞으로 한국의 과학기술계 발전과 한국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청년 과학자들이 바로 창의적인 혁신의 국가적인 보고라는 관점에서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과학계 전부 그리고 우리 사회 전부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공감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 청년 과학자들에 대한 중요성을 정리하자면 창의적 혁신의 국가적인 보고이고 또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의 핵심 자산이며 과학과 기술의 전환의 핵심적인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특히 석박사의 과학인재들이 산업계로 진출을 해서 이러한 과학을 기술을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 과학자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반면 현재 이 창의적인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이 더 필요하고 또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의존하는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이라는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 과학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에 따라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과학기술인 협의체를 저희가 구성해서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그리고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대사회적인 소통과 협력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 협의체를 통해서 앞으로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청년 과학자 리드형 창의융합 연구 그랜트 사업들을 대폭 확충을 해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런 그랜트를 통해서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창의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환경을 좀 마련하고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스스로 연구 질문을 만들고 연구를 리드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청년 과학자 산학협력 연구 매칭 그랜트 사업을 통해서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산업계 연구개발 사업에 함께 참여를 하고 이에 대한 정보의 매칭을 제공해서 이런 산학협력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연구개발과 산학협력을 통한 혁신을 보다 확충할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 진출한 우리 청년과학 교수님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청년 과학자들에 대한 창의적인 연구를 위한 제도적인 혁신들이 지속적으로 확충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비나 졸업 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도교수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창의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질수록 하는 제도적인 어떤 변화, 그리고 연구의 풀링제라든지 또 졸업에 대한 학부 차원의 졸업 승인이라든지 공동 협업 연구 지도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청년 과학자들이 조금 더 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이런 청년 과학자들에 대한 고용 확대 기반을 마련해서 이런 청년 과학자 고용 세금에 대한 공제 부분들을 제공을 해서 청년 과학자들이 고용의 확대가 되고 이런 창의적인 연구를 다양한 기관에서 협업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표를 마치면서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기성세대 중심의 또는 이 어떤 이스터블리시된 과학자들을 위한 지원들이 굉장히 중점이었다 그러면 앞으로의 패러다임은 저희가 좀 더 젊은 청년 과학자들을 위한 제도를 중심으로 우리 과학계가 초점을 둘 때 앞으로 한국의 미래와 과학계가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이스트 김원준 교수님께서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미래를 위한 제안으로 포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지난 2회 포럼 때도 김원준 교수님은 청년 과학기술인의 중요성과 한국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장관님과 청년 과학기술인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제가 이어지겠습니다. 미래 과학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과총 미래세대위원이시죠. 건국대학교 박배우 교수님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박배우입니다. 오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그리고 청년 과학기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제3회 미래세대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원준 교수님의 발제에 이어서 청년 과학기술인들 중에서도 박사 후 연구원들을 위한 몇 가지 제안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 후 연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박사 후 연구원들이 창의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사 후 과정은 학위를 받은 후에 어떤 잡을 잡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불안한 시기인 동시에 학위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연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변에서도 보시면 각 연구실에서 박사 후 연구원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후 과정 청년 과학기술인이 연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연구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국가 간 과학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성과의 공유는 감소되고 독점은 강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학기술 인력 양성, 특히 박사 후 과정 인력 양성이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박사 후 과정 청년 과학기술인을 관리하고 양성하는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청년 과학기술인들, 특히 박사 후 과정에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연구 여건을 조성하고 그리고 이들이 차별화된 최신 연구 기법을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박사 후 연구원 잡 오프닝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의 경우에 현재는 과제 혹은 개별 연구실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잡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이걸 좀 개선해서 부설 연구소 혹은 학교 소속으로 잡의 안정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생들의 인건비 풀링제를 박사 후 연구원에도 확장해서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반면에 국책연구원의 경우에는 좋은 인프라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박사 후 연구원들이 본인의 역량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고 창의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서 이 국책연구원에 많은 박사 후 연구원 잡 오프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키스트의 K랩 같은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선도적 혹은 창의적 연구를 통해서 국책연구원의 R&R 수행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박사 후 연구원이 높은 연구 역량 및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과제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박사 후 연구원이 과제 책임자로서 지원할 수 있는 과제의 종류나 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박사 후 연수 지원 과제나 창의 도전 연구 기반 지원 과제나 세종과학 펠로우십 과제처럼 박사 후 연구원을 지원하는 개인 과제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세종과학 펠로우십 같은 경우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박사 후 연구원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 개수를 좀 늘려주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을 지원하는 집단 과제들도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키우리 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한 기관 안에서 박사 후 연구원들이 협력하는 과제만 지원하고 있어서 이거를 기관 간에 다른 기관 간의 박사 후 연구원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집단 과제로도 확대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창의성이 높은 박사 후 연구원들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난제 해결형 융합 과제, 예를 들면 가칭 미래세대 창의융합 연구 그랜트 같은 것들을 시행해서 어떤 사회적 난제 해결에 박사 후 연구원들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그리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과제들도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박사 후 연구원들의 미래를 위해서 박사 후 연구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퍼머넌트 잡들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박사 후 연구원들은 그 분야나 업무가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구인 정보 공개가 제한되고 개별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면 박사 후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헤드헌터들과 연락을 해서 잡을 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그 시스템적으로 학교, 연구소, 기업에 박사급 구인 및 구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정적 직업 확보와 R&D를 연계하는 인력 양성 사업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R&D를 통해서 어떤 인력들이 있는지를 기업체나 연구소가 파악을 할 수 있게 해서 이들을 좀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R&D와 채용을 연계한 인력 양성 사업을 설계한다거나 혹은 산학연 연계 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연구소들이 개별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규직 채용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예측이 힘들어서 박사 후 연구원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R&D 분야별로 인력 수급 현황을 좀 고려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 어떤 인력 계획들을 마련하고 알려주면 박사 후 연구원들이 좀 더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 사무체나 혹은 연구소의 박사급 정규직 채용 숫자를 관리하고 계획할 수 있는 협의체나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박배우 교수님의 청년과학기술자, 그러니까 박사 후 연구원의 창의적 연구를 위한 제안까지 두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과학기술인과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자리를 이동을 해서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청년 과학도들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과학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밟는 학생부터 박사 후 연구원을 거쳐서 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하는 분도 계시고 스타트업에 근무하시는 분까지 정말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쌓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관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입니다. 오늘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많은 좋은 정책 제안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총 미래세대위원장이신 카이스트 김원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카이스트 김원준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자유로운 소통과 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과총 미래세대위원이신 건국대학교 박배호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박배호 교수입니다. 오늘 카메라가 여러 대 있어서 좀 긴장되긴 하지만 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근 포스텍 박사후 연구원에서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신 김경학 교수님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올해 한양대학교에 임용된 김경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연세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현재 스타트업 NCT 마케팅에 근무하고 있는 맹윤호 최고 데이터 책임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으며 NCT 마케팅에서 CDO로 있는 맹윤호입니다. 코딩 진로를 비롯해서 다양한 서적도 출간한 바 있어서요. 산학연의 목소리를 고루 내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준영 학생 대표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UST에서 과학기술 경영정책 전공하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오늘 장관님 계신 만큼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입안에 도움되기 위해서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포스텍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지훈 학생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텍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대학원 총학생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수지 부총학생회장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에서 부총학생회장으로 있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박사과정 김수지입니다. 오늘 청년과학기술인들의 가감없는 처우 개선을 위해 가감없는 토론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청년과학기술인과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대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앞서 두 분 교수님의 발제 내용을 주제로 장관님과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눠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먼저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7월에 열린 두 번째 포럼에 참여한 과학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 중에 이게 하나인데요. 바로 청년 과학기술인은 땡땡땡이다. 이겁니다. 각계각층에서 정말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는데 장관님께서는 청년 과학기술인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뭐라고 표현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다. 미래다. 네. 간단하게 답변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적은 자원이지만 가장 그 핵심 자산이 인적 자산입니다. 과학기술 경쟁력이 우리나라의 그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과학기술인들이므로 우리나라의 미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수장다우신 답변 같습니다. 네, 청년 과학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몇 분 의견도 들어볼까 싶은데요. 어떤 분 준비하신 분 계신가요? 먼저 손 들어주셨습니다. 네, 최지훈 학생회장. 네, 저는 청년 과학기술인은 김치다라고 하겠습니다. 김치요? 네, 김치. 네, 네,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막 담은 겉절이인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잘 숙성되면 묵은지로 거듭나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잘 숙성될 수 있는 장독대와 같은 연구 환경을 함께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 비유였던 것 같은데 처음 듣자마자는 김치요? 했었는데 겉절이부터 묵은지까지 맛이 다양하게 나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좀 부담되실 것 같은데 또 준비되신 분 계실까요? 네, 이준영 학생 대표. 김치를 이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전략을 쓰자면 저는 청년과학기술인은 말 그대로 청년과학기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MZ세대다, 이대녀다 해서 청년 담론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디지털 뉴딜이나 4차 산업혁명처럼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과학기술인은 그만큼 관심을 못 받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청년과학기술인이 그 두 개를 합한 만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그런 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청년과학기술인들을 청년과학기술인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네, 각오가 느껴지는 그런 정의에 가까운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청년과학기술인들의 미래와 창의적 연구를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5분의 청년과학도 중에서 평소에 장관님께 궁금한 점이 있었다, 이런 게 있으면 네, 바로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김수지 부총학생회장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이렇게 청년과학기술인들을 위한 그런 토론 자리를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장관님께서는 이제 교수, 그다음에 연구회 이사장을 거쳐서 이제 장관의 자리까지 오르셨는데 굉장히 많은 책임과 결정 그리고 권한에 있어서 그 변화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이제 장관의 자리에 오르시고 나서 변하신 점이나 뭔가 책임이나 권한에 있어서 변하신 점, 혹은 요즘 장관님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막중한 책임감, 무게감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요. 교수로 일할 때는 한 가지 분야를 깊게 파는 그러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으로 임무를 맡고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넓은 분야를 아울러야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또 현장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 많이 알아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넉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부담감이 많이 좀 내려앉을 줄 알았는데 부담감은 여전히 크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책임과 그 책임에 따른 이 부담감이 가장 큰 고민이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장관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오셨기 때문에 더 많은 과학인들을 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네, 최지훈 포스트 학생회장 손 드셨네요. 네, 장관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N4 세대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고 있는 우리 청년 과학 기술인들도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교수 시절에 학생들은 어떤 점을 어려워했고 또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여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여학생들하고 주로 생활을 했는데요. 우리 공학계열 여학생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공부가 너무 어렵다였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어렵다 해서 끝이지 않고 이 분야가 제 적성이 아닌 것 같아요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했던 말은 공학 공부는 누구에게나 어렵다. 학생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저의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으면 언젠가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로 주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장관님, 혹시 그러면 장관님께서 교수님을 재직하실 때 말고 장관님께서 좀 연구를 하시거나 이러셨을 때 겪으셨던, 청년 시대일 때 겪으셨던 그런 고민 뭐가 있을까요? 네, 저도
여기 계신 청년 과학기술인들과 같이 저도 청년 과학기술인으로서 성장해 왔습니다. 첫 번째 과제를 제안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 교수가 돼서 이제 과제 제안서를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그 피드백 내용이 이 과제의 그 중요성도 알겠고 과제의 내용도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도 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연구자가 이 과제를 잘 수행할지 의심스럽다. 라는 피드백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과제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고 느낀 게 아니 이제 앞으로 이 과제를 수행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지금 이 자격 요건을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건가라는 그러한 이상한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이상한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 정책을 앞으로 수행을 한다면 청년 연구자가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그 주제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연구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경험에서 나오신 고민이다 보니까 옆에서 격하게 이렇게 수긍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청년 과학기술인의 미래와 창의적 연구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양대학교 김경학 교수님께 제가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포스텍 박사 후 연구원을 마치고 화학공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박사 후 연구원 시절에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 느끼셨는지 좀 허심탄회하게 장관님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장관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 박사후 연구원을 마친 지가 지금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갓 임용이 되었는데요. 그 기조 발제에서 김원준 교수님께서도 이제 잘 강조를 해주셨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청년 과학 기술인들의 창의적인 연구를 위해서 협동 연구 같은 독창적인 연구 지원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양한 전공을 하시는 이제 학생분들이나 청년 과학 기술인 분들이 오셨는데 그런 기존 전공과는 무관하게 교육도 받고 새로운 어떤 연구 설계 제안도 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연구를 이제 제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좀 발전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혹시 과기정통부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 그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박배호 교수님께서 제안 주신 그 포스트닥을 위한 어떤 제언에서 저도 격하게 공감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바텀업 연구 주제라는 부분입니다. 각자 정말 하고 싶은 연구, 자기가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연구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 분야에서 오랫동안 몰두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 박사 후 연구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세종과학 펠로우십이라는 제도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아시겠지만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받고 싶은 그 연구자들이 다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세종과학 펠로우십과 같이 바텀업으로 연구 주제를 선택을 해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예, 장관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진심이 오가는 그런 질의응답이었습니다. 네, 이제 지난 7월에 열렸던 두 번째 포럼에서 창의적인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실 문화와 제도 개선에 선행되어야 할 내용 중에 학생 주도 연구과제 활성화와 교수님들의 권위적인 마인드 변화 같은 이런 항목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교수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연구과제 진행 과정이라든가 진행 방법이 어떤지 카이스트 김원준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또 연구 환경, 연구 분위기에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연구를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많은 분들 저렇게 알고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학생들의 그 연구 주제를 잡고 연구 질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마 교수님들의 더 많은 자유도를 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학생들과 연구를 해보면 연구 주제를 잡는 데 거의 70%의 시간과 리소스를 많이 쓰는데요. 결국은 연구 주제가 새롭고 연구 주제가 중요한 연구 주제를 잡는 것이 결국 그 연구의 결과에 성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뭐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교수님들께서 학생들한테 그 연구 질문과 그 연구 주제를 찾는데 더 많은 자유도와 또는 그런 이 시간과 이런 리소스를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문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교수님들께서도 좀 더 그 문화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더 의도적으로 그런 그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한데요, 교수님. 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는 순수 인문학도다 보니까 이렇게 과학도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수평적인 구조 이런 말씀을 괜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주제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그런 수평적인 구조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 그대로 제가 어떤 주제로 이거 돼 안 돼 이런 얘기를 사실은 가급적이면 제가 삼가하고 돼 안 돼를 잘 안 하시는군요. 네, 계속적으로 전 질문을 하고 학생은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찾아가는. 그래서 그리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사실 제가 뭐 일부는 알 수 있겠지만 사실은 또 그게 틀릴 수도 있고 또 그게 새로운 또 연구 결과나 또 이 이론으로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 학생들의 사고를 이렇게 자르지 않는 오픈된 디스커션과 토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딱 정해놓지 않고 열린 결말을 계속 이어나가 주시는 거군요. 굉장히 어려운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학생 패널 분들 말씀도 그렇다면 들어보고 싶거든요. UST 이준영 학생 대표, 이 창의적인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 문화나 제도 개선에 선행되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창의적인 연구 활성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게 대학원생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그 연구자보다는 학생이라는 인식이 더 강한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수직적인 문화가 형성될 가능성이 더 크고, 그리고 지금 대학원생 그 처우 개선과 관련된 논의들, 뭐 임금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휴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학생이란 인식 틀 안에서는 학생이 무슨 휴식이야 아니면 학생이 왜 돈을 더 받아 약간 이런 인식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희도 어엿하게 연구 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로서 그 기존의 과학자들이 아니면 기존의 연구자들이 그 안정적인 임금을 통해서 뭔가 안정적으로 연구를 전념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연구자로서 뭔가 인식이 생긴다면 좀 더 창의적인 연구에 힘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끄덕끄덕 거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다른 학생 패널 분들도 같은 생각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최지훈 학생회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지도 교수와 학생 간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지도의 측면에서는 교수님의 학문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이러한 권위가 연구 지도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학원생의 인건비, 출퇴근, 휴가 사용, 그리고 졸업까지 모든 전권이 지도 교수님께 달려있는 상황에서 학생이 교수님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 학생과 교수 간 소통 그리고 학생들의 주도적인 연구를 방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이런 지도 교수 학생 사이의 수평적 구조를 위해서 어떤 제도 또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NCT 마케팅 맥윤호 CTO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맥윤호입니다. 제가 일단 한번 장관님께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연구실 문화를 수평적으로 함과 동시에 전국에 있는 모든 한국의 연구원들의 연구 역량을 한 번에 30% 올릴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도입하시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사실 지도 교수님들이 뭔가 행정 업무를 한다거나 학생들의 출결 체크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그런 휴가를 체크하고 재정적인 업무를 체크하는 게 사실은 교수님들이 하고 싶지 않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학교 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거를 이 남는 시간에 연구에 더 투자하는 게 교수님도 원하고 사실 학생들도 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교수님들도 사실 이 업무를 다 하고 싶은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행정적인 부분, 재무적인 부분, 그리고 뭐 학생의 출결 체크 부분, 이런 부분은 학교 쪽에서 가져가고 좀 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문화를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해외 다른 대학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구원들이 정말 연구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면 석박사 연구원들이 정말 첨단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뭐 영수증 붙이고 있고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도전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뭐 지도교수와의 정말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데 뭐 사람이 사람 간에 만나다 보면 사실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결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전의 기회를 통해서 사실 다른 연구실이나 혹은 다른 대학원으로서의 이제 전환 같은 기회가 한 번 정도는 더 지워져야 그래야 서로가 조금 더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건전한 연구실 문화가 구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영수증 붙이고 있었다 이런 말에서 이 현장에서 나오는 진짜 이야기구나 이런 게 느껴졌는데요. 말씀하고 계실 때 김원준 교수님께서 이렇게 마이크를 쓱 잡아드셨습니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아주 좋은 제안이셨고 하나만 이제 추가를 드리자면 제가 미국에 이제 연구인가를 몇 번 가서 그 미국의 어떤 그 주요 대학들의 어떤 이 교수님들 연구나 또 행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교수님 3분당 1분의 행정원들이 배치가 돼 있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사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말 그대로 연구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 한국의 대학의 어떤 이 구조적인 부분들이 많이 취약한 부분들을 많이 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행정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이 비용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연구개발 부분들 또 청년과학기술인데 훨씬 더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저희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창의적인 연구실 문화 개선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봤는데요. 장관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그 행정 관련한 부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실제로 연구비 처리나 그밖에 연구실 셋업, 연구 장비 셋업 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부도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연구개발혁신법을 이번에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 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서 그동안 그 부처별로 굉장히 연구 그 지원 시스템이 달랐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이제는 어느 부처의 그 연구 과제를 하든지 한 군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비 처리를 좀 더 단순화해서 예를 들어 종이 그 영수증을 폐지한다던가 하는 부분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행정 그 보조원, 그죠? 행정 관리를 담당해줄 관리원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는 연구비에서 행정 보조를 담당하는 그러한 분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년도에도 이미 그 많은 학교에서 92개 대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92개 대학에서 행정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행정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건강한 연구실 문화 관련해서 현재 우리 건강한 연구실 문화를 가진 그러한 연구실들을 선정해서 아무튼 격려를 하는 그러한 제도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연구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실 문화에 대해서 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은 연구실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연구개발혁신법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법 등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인력과 비용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청년과학기술인과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대화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앞서 창의적인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실 문화와 제도 개선에 선행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아무래도 남학생들에게는 병역 문제라든지 여학생에게는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의 문제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포스텍 최지윤 학생회장, 이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군복무로 인한 공백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기술 분야가 점점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는 청년 과학기술인들 입장에서는 1, 2년의 공백만으로도 최신 연구 트렌드에서 쉽게 뒤처지게 됩니다. 또한 국가 간 그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서 이 병역 특례는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유망한 인재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인센티브가 되어 왔는데요. 혹시 이런 이공계의 특성을 고려한 병역 특례 지원 확대 계획이 있는지 장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역 특례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은 많은 청년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자로 성장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 주신 대로 중요한 시기에 연구의 끈을 놓치지 않은 그러한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국방부나 그 밖에 다른 부처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인데요. 적어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 연구요원 제도 등을 포함하는 병역 특례 제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지 학생. 네,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비단 이건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일 텐데 바로 대학원생의 임신, 출산, 육아 문제입니다. 제 주변 선배들 중에도 대학원생 부부인 경우에 육아로 인한 고충이 너무 커서 서로 번갈아 휴학을 하는 등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공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공계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는 이유는 이공계에서 연구소에 취업 시 혹은 대학의 교수로 임용 시 실적을 3년에서 5년간의 실적만을 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과기부에서는 이런 경력 단절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그런 사항을 고려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 또한 여성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이어왔었기 때문에 이제 임신과 출산이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직장을 다니면서 연구를 하면서 지냈었는데요. 미국의 그런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봐주는 데이케어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육 시스템의 그런 어떤 혜택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력 단절 없이 이어왔던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그런 보육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어쩔 수 없이 경력 단절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그 경력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기부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전 생애 주기 성장 지원 플랫폼인 W 브릿지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이 W 브릿지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듣다 보니까 이제 부처 간의 협업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원생 중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박사 과정이나 박사 후 과정을 밟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 계신 맥윤호 CDO께서도 그런 케이스신 것 같은데요. 평소에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연구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셨던 게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맥윤호입니다. 사실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연구원들이 정말 내가 공부했던 걸 가지고 바로 현업에 나갔을 때 역량을 정말 풀리 발휘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현업과 학계 간의 공부의 결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로 학생들이 직무 교육을 또 듣는다던가 혹은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인공지능 관련해서 별도의 코스를 듣는 등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기부에서는 어떤 정책이나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산업체 CEO들을 만나 뵈면 인재를 구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또 이제 좋은 대학을 나온 인재를 구했어도 산업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좀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을 잘 느끼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우리 학생들이 산업 현장을 학생 기간이지만 산업 현장을 좀 더 경험하고 또 자신들의 연구가 산업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잡도록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공계 전문 기술 연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업 지원 과제를 한다든가 또한 출연연하고 공동 연구를 한다든가 또한 인턴 연구원 참여를 지원한다든가 혹은 산업 현장에 특화된 어떤 연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여러 번 나왔었는데 키우리 산업 같은 키우리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그 박사후 연구원이 산학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박사후 연구원의 그 산학 협력 연구를 통해서 첨단 분야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코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이코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실험실 창업 지원 제도입니다. 실험실에서 하던 연구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도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사회에 나가서 바로 자신들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실생활과 조금 더 밀접한 현실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박사후 연구원에서 조교수로 임명되신 김경학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학생 연구자 시절에 혹시 재정적으로 힘들다거나 불편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었는지, 좀 현실적으로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사실 그 지속적인 연구를 한다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뭐 생활비라든지 등록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학원의 경우는 일반 대학과는 다르게 사회적 인식상 국가장학금과 같은 이제 전 범위적인 이제 재정 지원은 저도 좀 어려울 수 있다. 사회적 인식상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의 특성상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집안의 지원이 일부 필요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내다 보면. 그래서 하지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만약에 진로를 내가 과학기술인으로 정하고 싶어도 그 상황 때문에 이제 그 진로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저도 이제 알고 있지만 대학원이라든지 청년 과학기술인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가정 상황보다는 아무래도 사업단의 목적이라든지 뭐 특성에 따라서 이제 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데 혹시 정부 차원에서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등록금이라든지 생활비 지원에 대한 어떤 뭐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을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있어서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면담을 해보면 저희는 가정 형편상 빨리 나가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원에 와서도 어떤 경제적인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꼭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제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4대 과학기술원인 경우에는 학연 장려금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스티펀드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등록금에 더해서 이제 생활비까지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기원이 아닌 다른 대학에도 이러한 제도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연연에 학생 연구자들이 꽤 있습니다.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학생 연구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그 학생들도 근로계약을 맺어서 4대 그 보험도 적용을 받고 그러한 그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요. 또한 대학원생들의 그 학생 연구비, 그 인건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최저 인건비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로서 그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과제가 많을 때도 있지만 과제가 또 끊겼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끊겼을 때 학생들을 그 지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랬었는데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건비 풀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풀링 제도를 통해서 과제가 끊겼더라도 과거에 쌓아놓았던 인건비로 이제 학생들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이런 인건비 풀링 제도를 비롯한 학생들이 안정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들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관님 그 답변 감사합니다. 그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신임이라서 그래서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잘 숙지하고 그 제도도 잘 제가 제안 드려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좀 더 과학 기술이라든지 대학원 진학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맹윤호 시주님께서도 마이크를 딱 이렇게 잡아드셨어요.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장학금 관련해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일단 장학금이 확충되어야 된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모두가 다 장학금을 받을 수는 없고 모두가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없다는 거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학생들이 뭐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열어두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장학금을 수혜받으면 그런 이제 아르바이트나 뭐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업무를 하면 안 되는 여건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수혜 조건에 뭐 예를 들어 뭐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어떤 업무를 하면 뭐 장학금을 뭐 반환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물론 이제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열심히 하라고 장학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뭐 전제 조건으로 지급을 하는 백그라운드는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일생을 거의 뭐 2년에서 뭐 길면 6년 이상을 연구에 매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정말 그만큼 어려운 친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약간 열어두는 게 어떨지 하는 작은 건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어떠한 제도가 운영 중인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도를 개선해야 될 보완점까지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사과정 이후의 재정 및 연구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역시 김경학 교수님께서 대답해 주실 수 있겠네요. 예, 이 부분도 저는 아주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떠나온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대체로 박사 이후에는 대학원생이랑은 좀 다르게 연구원으로 이제 대우를 받기 때문에 4대 보험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요. 또한 과기부에서는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발표해 주셨듯이 여러 뭐 창의 도전 연구 기반 사업이라든지 세종과학 펠로우십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인건비를 최저의 상한선을 되게 높게 지정해서 재정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있고, 저 또한 이제 세종과학 펠로우의 이제 첫 수혜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 덕분에 저도 좀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세종과학 펠로우라든지 요 사업들의 제약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제약 사항이 이제 국내 거주를 해야 되고 국내 소속 기관이어야 한다. 그래서 물론 그 배경에는 좀 국내 과학자들을 양성하겠다라는 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인식이라든지 지금 세계화 이제 시장에 있어서는 좀 국외의 연수라든지 해외 공동 연구 같은 그런 과정들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기정통부에서는 혹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론 이것 제도가 시작이 된 지가 올해 처음 시작이 돼서 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세종과학 펠로우십 제도를 저도 올해 이제 와서 보니까 굉장히 제약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말씀 주신 대로 가장 큰 제약 사항은 그 펠로우십 수혜를 받은 대학, 그러니까 박사호 연구자가 국내에 거주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러한 제약 사항이 왜 생겼는지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우십을 받고 해외에 나가서 또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 그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포스트닥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으로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박배호 교수님 그 발표 중에 제가 아주 또 동감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박사를 받고 신진 연구자가 되었을 때 어떤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계약 기간 뭐 2년, 3년 이런 식으로 가니까 불안감을 느낀다. 연구소 소속이나 이런 걸로 좀 장기적인 어떤 안정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를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의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이제 굉장히, 물론 세종과학 펠로우십 때문에 좀 안정적인 감은 있었지만 나는 언제쯤 정규직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을까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런 과기정통부의 이런 노력이라든지 제도를 잘 활용해서 그 다음 세대는 좀 잘 이제 진행될 수 있게 저도 좀 많이 정보를 주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건국대 박배호 교수님께서도 연구 지도를 하시는 입장이시니까 청년 과학자 인건비나 연구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그 인건비나 연구 환경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또 비슷한 내용이 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그 R&D 측면에서 양적인 성장을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인건비 금액을 상승시키거나 혹은 그 하드웨어적인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데 국가적 노력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과기정통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년 과학 기술인들이 어떤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좀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책정하고 관리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험실 내에 어떤 그 수평적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여기 오면서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수평적 연구 문화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연구실에게 선정해서 우수한 연구실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준다 이거였는데 과기정통부 장관님 이미 그거를 계획하시고 있다고 하셔서 과기정통부가 현장의 목소리보다 앞서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앞서가는 제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준영 UST 학생 대표 청년과학기술자의 창의적 연구를 위해서 장관님께 좀 궁금한 점이나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장관님 만난다고 해서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요. 질문이 좀 길어서 제가 좀 보고 있겠습니다. 청년 과학 기술자의 창의적 연구를 위해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이전 포럼에서도 꾸준히 지적돼 왔던 것이 학생 인건비 지원 관련 문제인데요. 학생 대표 활동하면서 과기부에서도 학생 인건비 제도 개선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 그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 인건비 계산 기준을 최소 학사 월 100만 원, 석사 월 180만 원, 박사 월 250만 원으로 개정했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 기준을 상한선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홍보가 돼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그 과제 참여율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과제 참여율은 연봉 총액을 100으로 할 때 특정 연구 개발 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제 참여율은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여러 과제에 비해서 인건비를 지급받을 때 각 과제에서 지급받을 인건비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참여율이 연구 책임자의 임의로 지정되다 보니까 학생의 참여율을 낮추어서 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그 월 180만 원, 250만 원 이 하한선 된 거 알고 그럼 우리 180만 원 받는 거야 했는데 그렇게 받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학생의 참여율을 뭐 70%나 아니면 많게는 1%까지 낮춰서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인건비 계산 기준을 상향한다고 해도 참여율이 조정되는 한 인건비 상향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인건비 제도 개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제 참여율의 정의를 분명하게 하거나 대학생이 참여하는 연구 과제 참여율을 총합적으로 지급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 포럼을 준비하다가 카이스트에서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김수지 선생님이 그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단 아까 김원종 교수님께서 노벨상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노벨상을 받은 그 유명했던 젊은 연구자, 해외 연구자들이 사실 생활비를 걱정하며 그 연구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 인건비는 정말 중요한 그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이스트에서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해주신 풀링 제도라던가 스타이펜드 제도를 이미 선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방금 이준영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교수님의 임의로 인건비가 책정이 된다는 게 참여율이 책정이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은 스타이펜드 제도가 시행이 돼서 학생들이 꾸준한 인건비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사실 10시간 이상 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매년 시행하고 있는 카이스트 연구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100만 원 남짓한 금액을 받고 그 100만 원 남짓한 금액으로 의식주를 모두 해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일단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기관별 최저 하한선인 250, 180을 조금 더 인상해서 과기부 차원에서 인상해서 더 높은 금액을 하한선으로 책정했으면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기관에서는 그 하한선 250, 180을 이제 상한선으로 두고 참여율 100%를 선정을 할 텐데 이 참여율에 대한 하한선을 기관별 하한선을 딱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정말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학생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교수님들께서 상한선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놀랐었는데요. 이거는 인건비 하한선 가이드라인인데 상한선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또한 참여율 어떤 조정에 의해서 실제로 이 하한선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부분도 평소에 모르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는 돌아가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하한선 어떤 상향 문제나, 그다음에 또한 이게 실질적으로 연구 현장에 적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김원준 교수님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노벨상 수상자들의 어떤 그 연구 업적이 젊은 시절에 나왔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시사하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했던 연구가 평생 이어지고 그 연구로서 노벨상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부분 놓치고 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도 앞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꼭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원준 교수님 자꾸 이제 답변에서 언급이 되고 계신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이제 올려드리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과학기술 이 지원, 또 정부의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들이 발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게 중심이 굉장히 기성세대 그리고 이스터블리시된 과학자들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앞으로 그런 무게 중심을 이렇게 밸런스 맞게 이런 청년 과학자들에게도 상당한 무게 중심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을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이 과총의 미래세대 포럼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를 좀 오셔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이런 정책들을 세워나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이 자리의 취지를 다시 되짚어 주시는 그런 답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관님과 교수님, 청년과학도 5분과 함께 우리나라 청년과학기술인의 미래와 창의적 연구를 위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직 좀 못다한 말씀이 있거나 좀 소감이나 한 말씀 좀 하고 싶은 게 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학생분들께, 대표분들께 기회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주영 대표 먼저. 김원준 교수님께서 에스터블리시된 기성 과학자들을 위주로 정책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랜트, 대학원생에 대상하는 그랜트도 다 에스터블리시된 젊은 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그런 뭔가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물론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대다수의 많은 연구하는 젊은 학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제도를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발표 주신 내용 중에서도 그랜트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젊은 과학자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게 그랜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랜트 과제를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준 학생이 먼저 손을 들어주셔가지고요. 짤막하게 소감이랑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포스텍에서 대학원 총학생회장으로 일하면서 교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다고 느꼈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을 시원하게 건의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이런 기회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맥윤호 CD님. 네, 안녕하세요. 맥윤호입니다. 구글에서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개개인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소외되고, 그리고 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연구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안정화된다면 우리 과학기술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이제 끝으로요. 오늘 이제 청년 과학도들에게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소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교수님의 발표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 연구원 혹은 포닥들의 그 의견에서도 그렇고 많은 좋은 정책적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꼭 돌아가서 다시 논의하고 검토해서 좋은 정책을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고 또 연구자들의 아이디어가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되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2회 청년의 날을 맞아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한 청년과학기술인과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대화, 이제 모든 순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임혜숙 장관님과 김원준 교수님, 박배호 교수님, 그리고 5분의 청년과학기술인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과총 미래세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과학계가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계속해서 마련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과학의 밝은 미래가 성큼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포럼은 유튜브 과총 공식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이어질 다음 포럼도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